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에 다원하는 2차 고사 범위로 토스하고요. 오늘은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체제로 이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7쪽부터 69쪽까지 오늘 수업할 내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는 율령의 정의, 그리고 율령의 성립 과정, 그리고 이 율령이 중국에서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등장한 율령 체제와 또 그것이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등장한 율령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그 외에 동아시아와 중국 각국에서 이제 나타나는 율령 체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외에 살펴볼 것들,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율령이란 어떤 것이냐? 이 율은 처벌과 관련된 형법을 뜻하고요. 그리고 령은 각종 제도와 관련된 행정법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정복전쟁으로 늘어난 영토와 백성을 하나의 일원화된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함인데요. 당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모두 팽창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완성된 이 율령 체제는 너무나도 각국에 유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자, 불교, 유교와 더불어서 율령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4대 문화 요소로 꼽히는 게 그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율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이 되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율령이 법율자의 법령자인 만큼 이 법치 제도가 국가의 기틀이 되던 때부터 율령이 시작되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첫 시작점은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중에서 법률적인 강제력을 중심으로 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라는 법가에서 율령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이제 뭐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한비자라든지 또는 상황 이런 이제 사상가들이 진나라의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며 결국 진나라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그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진시 황제는 이제 통일 이후에 이런 법가 사상가 중에 또 이사라는 사람을 재상으로까지 이제 기용을 하면서 아주 철저한 법치주의 질서를 이제 밀어붙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진나라는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형법인 율을 중심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 기억나죠? 지나친 이런 처벌 위주의 법치주의적 통치가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한 한나라는 오히려 반대되게 덕치주의, 인의예지 이런 어떤 따뜻한 가치를 내세우는 육아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가 이제 200년 동안 그 후에 지속이 되면서 이 황제들의 칙령, 명령들이 이제 쌓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행정법이라 할 수 있는 영이라는 구색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율인지, 뭐가 령인지 되게 모호한,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였다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율령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 진나라에서부터였답니다. 이후 남북조의 혼란상까지 더해지며 우리 교과서에 잘 안내되어 있죠, 그죠? 늘어난 법조항을 보강하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칙들까지 세세한 규칙들까지 법령화되면서 보완된 거식 세칙해서 율령격식이라는 기본적인 율령 체제가 완성되게 돼요. 수나라와 당나라 때 와서.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주제가 뭐였죠? 네, 바로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령의 사상적인 색깔을 굳이 따져보면 당연히 법과 사상일 것 같죠. 그런데 이 율령 통치 체제는 유교적인 색깔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번외편으로 이 율령과 유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유교를 국가적 통치 이념으로 선택했던 한고조 때부터 살펴봐야겠는데요. 한고조는 약간 이제 호랑방탕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육아와 맞지 않아서 이렇게 갓에다가 오줌을 눌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죠. 육아사상가를. 그러면서 육아사상가가 계속 이제 육가란 사람이
이 유교 경전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어. 나는 마류에서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 유교 경전 쓸모없다. 그랬더니 유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류에서 천하를 얻을 수 있지만 마류에서 어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인의 예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당신이 지금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팩폭을 날린 거죠. 그 말에 설득한 한고조가 유가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게 된 거랍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가란 사상이 유교라는 국가의 관학의 위상으로 업그레이드 된 데는 한무제의 노력이 컸습니다. 우리 한무제 되게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봤었죠, 그죠? 저번 시간에 한무제의 대흉노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봤을 거예요. 양날개입니다. 얘가 레프트 윙, 얘가 라이트 윙. 오른쪽 왼쪽 팔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네. 잠깐만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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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한무제는 유학자 동중서를 중용해가지고 그의 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에 오경 박사를 이제 기르고 또 그 유교 경전인 오경을 이제 강독할 박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국가교육기관 태학을 수립해가지고 이제 유교적 지식이 풍부한 관리를 이제 중앙정계에 등용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가서는 지방관에게 이런 유교적인 이제 소양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 받아가지고 관리로 뽑는 관리로 이제 임명하는 향거리선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향거리선제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 단어 안에 이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향촌 사회에서 우리가 분리수거 이제 뭐 거수란 말 쓰잖아요. 그죠? 거는 뽑아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손수 뽑다. 관리를 추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방간이 유교적 소양을 가진 지식인을 뽑아서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임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추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되게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적인 이제 그 주로 지방의 유력 호족의 자제들 이 많이 추천되는 경향이 있었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유교적인 지식을 가진 관료를 이용해서 황제의 명령을 지방에 잘 전달하고 또 그들을 이용해서 백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됐던 이 목적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제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유들유들해 보이는 유교가 동아시아 각국에서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는 이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죠?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너희를 통치한다는 천명사상 이것이 황제 지배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교의 기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충효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등 정치와 가정의 서열을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법령으로 그들을 규제하고 닦아 돌리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상하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그리고 인의 예지와 같은 사상이 공동체적 질서를 공고히 해준다는 것도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때처럼 백성을 법령으로 들들볶고 맨날 때리고 이제 막 가두고 이렇게 하지 않고도 육아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사회적인 질서는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된다라는 이게 바로 유교의 가장 큰 매력이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율령이라는 것은 알맹이는 법과적인 원리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포장은 유가적인 원리, 유교적인 원리로 쌓여있는 형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율령의 특징은 유가적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군, 신, 부, 모, 장유, 장유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 같은 경우에는 과중 처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죽여도 그냥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존속살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자식이 부모를 죽였을 때 이런 어떤 이제 윤리적인 그러니까 유교적인 윤리 일륜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런 거에 사회적인 정서에 반하는 이런 범죄들은 가중 처벌하는 모습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유교적인 그 율령의 면모가 우리 전통 사회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이 중국의 율령 체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형법인 율을 보도록 할게요. 아주 과거에는 아주 이제 가혹한 처벌들이 많았어요. 막 뭐 쇠 몽둥이를 막 달고 가지고 그 위를 걷게 한다든지 이런 처벌들을 대폭 감수하고 태, 장, 도, 유, 사 5단계로 간소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태, 때리는 거야. 회초리. 장은 곤장이에요. 궁디 때리는 거. 도는 이제 막 아오지 탄강 이런 데로 노동력 보내버리는 거고, 유는 유배, 사는 사형인 거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당률의 특징도 보고 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당률에는 예를 법에 반영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죠? 혈연 관계에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양인이 천인보다, 남편이 저보다 법적인 지위가 우월해서 이 우월한 사람을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이 공격을 하면 이것을 아주 중죄에 처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을 때리거나, 또는 노비가 양인을 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엄벌에 처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죄가 없거나 그냥 그것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행정법이에요. 우리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고 가도록 해요. 행정법은 크게 행정조직, 도지제도, 조세제도, 관리선발제도, 교육기관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행정조직이라고 하면 황제의 손발이 되는 중앙에는 삼성육부를 수립하고, 지방은 그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주, 군, 현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이제 관리가 아바타가 되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일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 손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경 조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삼성 이제 육부를 잠시 살펴보면 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성이 3개고, 이, 호, 예, 병, 형, 공, 부가 6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니까 힘들죠.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리지만 기본적으로 그 명령을 조서를 도와주는 기관이 중서성입니다. 정책 입안. 그 다음에 그 중서성의 이제 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심의하는 게 문화성. 그리고 그 심의한 내용을 집행하는 게 상서성. 이 상서성 아래 육부가 실제로 그걸 집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명칭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2부는 관리를 뜻해요. 관리. 그래서 관리의 인사권, 임명권, 뭐 승진과 관련된 게 다 여기고, 그다음에 호부는 이제 그 호적 대장이라고 하죠, 그죠? 백성들의 이제 재산을 파악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재정부예요, 재정부. 예부는 외교와 교육, 특히 교육, 외교, 과거와 관련된 일을 이 예부에서 담당합니다. 시험 출제하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부, 그죠? 그다음에 병부는 군사병, 형부는 형사, 형법 할 때 형, 그리고 공부는 공사, 이제 그 토목공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둘째, 이 백성들에게 이제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제, 이거 부기 효문제 때 실시한 거죠, 그죠? 남북조 때, 그죠? 이 군전 제도를 역시 이어서 실시를 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인 의무를 지우는 부병제와 또 세금을 내게 하는 조용조, 이걸 백성에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이거 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 봤을 때 이렇게 자세하게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요 밑에 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여가봤어요. 그래서 정부 이제 국가가 백성에게 균전,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균전의 종류는 구분전과 영업전이 있는데 이 뒤에 사료가 나올 거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해요. 그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백성들이 토지세, 노동력, 직무를 내는 게 조용조. 그런 다음에 군사적인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게 바로 부병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황제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돕는 관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효과적인 선발을 위해서 유교 경전을 테스트로 시험을 보는 과거제가 수나라 때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외편을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거기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또 관료를 이제 양성할 목적으로 이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향교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유교가 군신관계의 의리 이런 걸 중요하게 이제 여기다 보니까 이런 과거 제도와 그리고 교육기관의 형성 등장은 이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또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이 교육기관의 특징을 우리가 또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교육기관이면 수업을 듣고 이제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곳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양대축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한테? 공자한테요. 공자가 뭐 만든 사람이에요? 유교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런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선현의 행동, 롤 모델, 멘토로 삼고 그걸 따라 하다 보면 그 선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자에 대한 예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그 공자를 섬기고 또 그걸 바탕으로 유교 경전도 공부하는 곳이 바로 이런 학교 기관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공자의 묘를 뭐라고 불렀냐면 문묘라고 불렀어요. 문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뭐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성균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묘가 있고 또 이제 대성전이 있고 또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아가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율령 체제의 근간이 할 수 있는 과거제도 이제 번외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선생님 제목에 안 적혀있네요. 번외 2번. 너무 중요해요. 과거제. 자, 과거는 이제 중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이제 통일하고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남북조의 균형 상태를 불균형, 그 남쪽은 되게 이제 잘 살고 북쪽은 되게 이제 못 사는 이런 상황이라 했었죠, 그죠? 그런 상태를 빠르게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수나라가 대규모 관료가 필요한 이유에서 처음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수나라 때 시작되었다는 거. 첫 번째 중요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네, 어머나, 다시 돌아갔어요. 어머나, 네. 수나라 때 시작되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라 같은 경우에 또 금방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나라가 등장하면서 이 과거 제도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완성되었다, 정비되었다 할 수 있는데요. 당나라 과거 제도만 해도 좀 한계가 있었어요. 뭐가 한계였냐면 당나라 때는 이제 2차 시험, 최종 관리 선발 시험으로 신원서판이라는 면접을 봤어요. 누가? 귀족이. 그래서 이 면접의 주된 내용은 뭐였냐면 그 사람의 출신 선부를 보는 거예요. 너 아버지가 무슨 관리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이제 서민 출신의 이런 유학자라고 할지라도 이 과거 2차 시험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관직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당나라 과거 시험에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볼 게 바로 빈공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빈은 손님 빈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과 관련된 게 뭐가 있죠? 빈. 선생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빈공과는 해외에서 온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할까요? 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빈공과.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냐면 이제 최치원 기억나나요? 최치원이라든지 또 뭐 이제 되게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트남의 껑공푸 형제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의 아베노 나카마로라는 그런 사람도 안남 도호부의 도호부의 어떤 수장으로 갈 정도로 이런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당나라 역시 국제적인 문화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당나라 때 과거제도 한계가 좀 더 해결된 게 바로 송나라입니다. 송나라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송나라 때는 이제 최종적인 면접 단계를 귀족에게 맡기지 않고 황제가 직접 보는 전시제도를 실시하게 돼요.
이게 전이라는 게 임금님 전하, 임금님 대돌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황제가 자기를 직접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심이 높아지겠어요. 이런 전시제도가 지금의 우리 대기업 면접 같은 것도 맨 마지막에 보면 막 끝판왕 나오잖아요. 회장님들, 그죠? 사장님들. 그런 것들을 신입사원이 이제 맞이하면서 이런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이름을 가리고 채점을 한다든지 또는 제3자에게 이 답안지를 모두 다시 쓰게 한 다음에 그 답안지를 채점하게 해서 필체를 이제 시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필체로 사람을 알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이 도입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때는 이 과거 출신자들의 활약이 아주 뛰어난데요. 당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게 포인트죠. 그죠? 서민 출신의 과거 이제 출신자가 아주 당나라 때보다 급격히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이제 명나라 때는 아무래도 칭기스칸의 후예가 세운 몽골족이 이제 세운 원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명나라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 때 많이 이제 쇠락해 있었던 유교적인 정신 또 성리학적 가치 이런 걸 부흥시키고자 유교적 지식을 가진 지배층을 많이 양성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만 과거를 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제 과거 치고 싶으면 학교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대규모 유교적인 지식을 가진 지배층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라 불렀냐면 관직으로 나아가서 이미 이제 이렇게 허리띠, 관복, 관대가 있는 사람들을 신이라 불렀고, 그리고 아직 학생으로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선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등장한 지배층이 바로 신사층입니다. 신사층. 이런 신사층이 청나라 때까지 이어서 그 지방의 지역을 꽉 잡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층과 관련 내용은 추후에 한 번 더 얘기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매력 있는 과거제 동아시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려 광종 때 쌍기가 건의를 해가지고 최초로 과거제를 도입했어요. 처음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고려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는 과거보다는 음서제도를 통해서 이제 고위관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더 이제 고위관직으로 나아가려면 음서제를 이용을 해야 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이제 무너지고 등장을 했잖아요, 그죠? 고려 말에 공민왕이 과거제를 확대하면서 신진사대부 계층이 대거 등장하고 이 신진사대부 계층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면서 조선에 와서는 음서제도의 영향이 많이 줄고 과거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볼 수 있고 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송나라고 우리는 고려일 때 베트남은 리왕조였어요. 리왕조. 이때 이제 송나라는 전시, 고려는 이제 광종 때 처음 과거를 도입한 것처럼 이때 베트남도 처음으로 과거를 이제 실시하게 돼요. 그리고 중앙에는 국자감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유교적인 관리를 양성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 다음에 레왕조. 레왕조는 중국으로 따지면 명나라,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조선 때입니다. 역시 성리학적 가치가 이제 막 활발했던 때죠, 그죠? 이때는 과거 제도가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노이에 가보면 진사시에 붙은 사람을 진사라 부르거든요. 진사들의 이름을 여러 명을 써놓은 제명비가 막 쫙 진열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 한 나라만큼은 과거제를 실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자국적 세체 그리고 기득권을 이제 가지고 있던 귀족들 또는 이제 무사 집단들의 힘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이런 과거제가 도입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럼 이런 중국의 율령 체제가 동아시아 이제 각국에 어떤 모습으로 정착됐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행정조직, 토지제도, 조세제도, 선발제도, 관리선발제도, 교육제도로 나눠보고 또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내용을 나눠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중앙행정조직입니다. 모두 중국의 이런 삼성육부제를 어떤 기본적인 틀로 이제 받아들인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삼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 상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제 초기 단계의 율령을 이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기 사료에 나와 있죠. 소수리망 때 태학을 세우고 교육을 시켜서 율령도 발표하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백제 고이왕 같은 경우에는 육자평 16관 등 제도를 이제 체계화하고, 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율령 반포하고 공복의 색깔로 위계를 정해서 골품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화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복 색깔이 뭐가 의미가 있겠냐 할 수 있겠는데, 이 신하들이 막 궁정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관복 색깔이 나눠져 있으면 저절로 위계가 형성되겠죠. 여러분 체육복 색깔처럼. 그죠? 1학년이 3학년이 지나간다. 그럼 까불지 않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위계가 안정이 되면 그 정점에 있는 황제의 권한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 강화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관복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하고 유사하게 워낙 토착 세력의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접목하는 건 되게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는 받아들여 가지고 신라의 그때 당시 귀족회의인 화백회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화백회의를 이끄는 수장이 상대등이었어요, 상대등. 그거와 이제 대립할 수 있는 이제 집사부를 강화하고, 그 집사부의 장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식의 재상 중심의 이제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치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다음 발해를 보면 발해도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삼성, 육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나, 네, 가지고 있긴 하나, 일단 이름이 다르죠. 그죠? 이름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육부를 좌사정, 우사정으로 이원화되어서 운영을 했다는 것.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호, 예병, 현공 역시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이 좀 달랐다는 거, 그죠? 식목도감이나 도병마사 같은 독자적인 기구도 운영을 했고요. 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육조라는 이제 기초적인 2호 예병 형공 가져가지만, 이제 그 재상들 삼정승이라고 해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이제 합의를 하는 의정부 육조 체제를 기본으로 가져가게 돼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틀은 유사하죠. 그래서 태정관과 신기관으로 나눠서 신기관은 제사, 신을 모시고, 태정관이 정치적인 모든 걸 수행하는 뭐 총리급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총리도 역시 좌대신, 우회신 형식으로 이원화되어서 이제 그 팔관, 이게 육부와 같은 역할, 이제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태정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도 얘기할 때 한 번씩 나와요. 태정관이 내린 문서에 보면 독도가 조선의 땅이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튼 자, 그런 다음에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는 일본에서만 이제 유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 좀 삭제해야겠네요. 이 당나라 때 토지를 이제 나눠주는 균전제를 실시했다 했잖아요, 그죠? 이 균전제의 모습을 보면요, 정남에게 영업전과 구분전을 지급하는데, 이 구분전을 보면 입구자입니다. 이 구분전은 좀 약간 그런 거예요. 가족들의 수가 많으면 토지를 많이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적으면 적게. 그래서 구분전은 이제 차등적으로 주는데, 이 지급 조건이 사라지면 사망억을 하면 국가에 반환해야 되는 토지고, 영업전 같은 경우에는 자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업을 이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상속이 가능한 토지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안사의 난을 겪고 백성들이 막 도망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땅에 붙어 있어야 되는 백성들이 이제 균전제를 열심히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백성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균전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균전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병제, 조용조도 역시 거둘 수 없겠죠. 그래서 당나라의 율령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런 이제 균전제의 제도를 일본도 역시 받아들입니다. 반전수수제라고 해서 구분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줬다라는 것은 반대급부로 뭐도 받겠다, 세금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조세제도는 우리나라에 이제 남아있는 오래된 문서, 민족 문서를 볼 수 있어요. 촐락문서라고도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가축수나 심지어 과실나무수, 잣나무 몇 개, 사과나무 몇 개 이런 것까지 모두 세서 3년마다 호적을 정리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율령의 어떤 한 일면이라는 거. 그다음에 선발은 우리 앞에서 정리를 하고 왔죠, 그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토착 세력, 이제 진골성골의 어떤 골품 제도가 강하다 보니까 관리를 선발해서 쓰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학 졸업자들 중에서 이제 유교적인 이제 이해가 얼마나 됐느냐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하급 관리로 이제 배치하는데 이 제도를 썼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선발 제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제가 시작된 건 고려, 광종 때, 조선시대는 신진사대부 영향으로 과거제도가 강화되고 일본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보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태학, 중앙에, 그 다음에 지방에는 경당을 설치하고, 백제는 오경 박사를 이제 두어서 이제 이런 유교 교육을 활성화했는데, 이런 오경 박사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왕인이잖아요, 왕인. 일본에게 그 왕인 박사,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하는, 그래서 태자의 스승도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발해 같은 경우에 국자감, 주자감, 그 다음에 베트남 국자감, 이거 모두 이제 중국에 있던 그 국립기관의 이름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그 국자관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꾸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죠? 일본은 다음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거리를 달려왔는데요. 여튼 이 동아시아 각국의 율령체제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주로 기구나 제도 정비에 주로 이제 그런 중국식 율령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 규범은 약간 국가마다 그 자체적인 스타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율령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국의 관습이나 전통적인 제도를 소화하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지만 이제 지역마다 다르고 과거제도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적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면 첫째는 한자입니다. 한자. 아무래도 한자라는 게 이제 이런 문물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자를 이제 각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걸 본인의 언어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또 변형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일본의 가나 문자라든지 베트남 쯔농, 우리나라의 어떤 신라의 이도와 향찰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수도. 이제 중국의 장안선이 좀 약간 모델이 됐는데요. 일단 네모진 계획도시라는 거 모두 똑같죠. 그죠? 그래서 발해의 상경성이라든지 또는 신라의 금성이라든지 일본의 헤이조쿄, 헤이안쿄 모두 이런 계획도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안에 들여다보면 모습도 똑같아요. 궁궐이 있고 후원이 있고 궁궐이 있고 궁궐이 있고 궁궐이 있고 또 그 궁궐을 중심으로 이제 주작대로가 이제 관문과 이제 그 성문과 연결되는 이런 형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 또 임금님의 이제 궁성을 중심으로 동시와 서시를 설치를 하는 모습을 또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랫동안 달려왔네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율령이라는 것은 율은 형법이고, 그죠? 영이라는 것은 행정법이다라는 거. 성립 과정은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 언제 수나라와 당나라 때 완성된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율령에서 엄청 중요한 거 많이 봤죠, 그죠? 중앙행정조직인 삼성육부제. 그런 다음에 백성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제와 그와 연동해서 이제 작용하는 세금제도인 부병제와 조용조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삼성육부와 균전제, 부병제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들을 선발하는 제도인 과거제도와 그리고 교육기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동아시아 각국으로 문화가 전파되면서 각국의 율령이 이제 그 형성되는 데 영향을 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그 나라의 이제 특색에 맞게끔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거. 그게 포인트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불교, 유교와 율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교 전파, 문화 교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